자,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죄송한데 제가 한자를 좀 써봤어요. 회계가 뭐냐면 모일 회자에 계산하다 계자예요. 계산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accounting이라고 하고요. 자, 회계라는 것은요, 계산을 모으는 것이에요. 계산을 왜 모으냐면요, 재무 정보를 만들게 되거든요. 재무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 회사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회계는요, 계산을 모으다라는 내용이에요. 모든 계산을 말하며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해석, 설명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포함이 되므로 회계는 기업에서 수많은 경영활동을 숫자로 표현하는 기업의 언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계는요, 계산을 모으다라고 해가지고 왠지 수학 같은데요.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라 경영의 언어예요. 기업의 언어라고도 하죠. 이거 예전에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거기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경영의 언어이지 뭐 이런 대사도 나오게 하는데, 여하튼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 사람들은 이 회사를 투자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모으다, 그게 회계입니다. 경영의 언어라고도 하고요. 오늘날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식별, 인식, 측정, 기록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재무정보를 만드는 게 회계가 아니라요, 재무정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 그게 회계라고 합니다. 즉,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들은 이 회사를 투자할지 말지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회계의 목적입니다. 회계의 목적이 뭐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그게 회계의 목적이 되겠어요.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쵸? 또한 회계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해서 경영진이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자,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 경영자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쵸? 그게 회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와 정보 수요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회계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자,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만들 것이에요.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만드는데, 자, 이 재무 정보를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재무 얘기라고 하는데, 이따가 나오는데, 자, 외부 이 정보 이용자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즉,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필요할까요? 이 재무 정보. 자, 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을 산 사람, 그리고 투자자들. 이 회사 투자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자, 이제 돈 받을 사람들.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을 사람들, 채권자도 될 것이고요. 거래처 사장님도 이 회사 외상 금액 잘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정부도 될 수 있겠고요. 자, 이 회사 돈 많이 벌었네, 세금 많이 때려야겠어,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일반 대중들도 이 회사 성장할지 말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외부 정보 이용자는 뭐냐면 회사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면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경영자가 있죠. 경영자는 어떻게 해요? 이 재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번 연도에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요번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 걸. 근로자도 마찬가지겠죠. 근로자도 이 재무 정보를 보겠죠.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매출 많이 나왔어, 이번에 좀 성과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즉, 재무 정보를 만듭니다. 우리는 계산을 모아가지고 재무 정보를 만들거든요. 이 재무 정보를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의 분류가 나오게 되죠. 회계 분류입니다. 회계 분류 보시면요, 재무회계가 있고요, 재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라는 게 있어요.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있어요. 자, 재무회계는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내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회계를 원가관리회계라고 합니다. 됐어요? 재무회계를 정부한테 보여주게 되면 세무회계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는 요거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외부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는 재무 정보를 외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때는 뭔가 규칙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거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법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재무 정보를 만들게 되고요. 이 재무 정보를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를 뭐라고 하냐면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자,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는 규칙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걸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자,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는요,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내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부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습니다. 사장님 입맛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냥 내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비교해 주시면서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한다.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내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회계를 원가관리회계라고 한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 자, 5번 보시면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자, 재무 정보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재무 정보를 만드는데 그 가정이 필요해요. 재무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기본 가정입니다. 재무 정보는 기업 실체 가정에 의해서 재무 정보가 만들어진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회사가 있어요. 회사, 재무 정보. 회사에 대한 재무 정보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경영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자.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자가 있을 겁니다. 경영자 개인 돈도 있겠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 자체에 대한 재무 정보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경영자의 개인 돈 있죠. 개인 돈하고 회사 돈은 별개라는 것이에요. 되세요? 즉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말은요,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인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볼게요.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소유주가 누굴까요? 기업을 소유한 주인, 누구? 경영자, 개인 사장님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 대한 재무 정보만 만들라는 것이에요. 개인 사장님하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기업을 회계 단위, 이걸 회계 단위라고 하는데 관점에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해야 된다. 소유주와는 별도이다. 즉 소유한 주인, 사장님, 개인 사장님과는 별도의 단위로서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회계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회계 단위는 뭐냐면 기업 그 자체를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장소적 범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체크 좀 하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재무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자, 재무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가정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을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기업은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망하거나 중요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어야 된다. 즉 재무 정보를 만드는데 우리 회사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재무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나오게 돼요. 감가상각. 여기 가치가 감소되었다.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되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연수를 통해서 예상 사용 기간을 통해서 나눠주는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계속 기업의 가정이에요.
계속기업의 가정 때문에 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즉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계속기업의 가정은 뭐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가정이에요. 감가상각은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 자,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을 해줘야 된대요. 즉 재무 정보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 재무 정보를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하시죠. 그쵸? 외부 사람들한테 언제 보여줘야 될까요? 자, 우리 회사는 망할 때까지 안 보여줄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꼭 보여줘야 됩니다. 회계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즉, 회계 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정에 의해서 재무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세 가지 가정 뭐죠?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만들어 줘야 된다. 됐어요? 그리고 기업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계속 기업의 가정.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분할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용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용어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월 1일 기초라고 하는데 12월 31일 기말이라고 합니다. 잠깐 보시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회계 기간, 회계 연도. 1년에 한 번씩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분할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걸 회계 기간이라고 하고요. 회계 연도라고도 합니다. 회계 연도. 그리고 당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당해 기간이에요. 앞에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합니다. 전년도 기간. 됐어요? 그리고 뒤에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차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어 정리 정확하게 해주세요. 당기는 뭐예요? 올해 당해 기간. 전기는 뭐예요? 앞에 기간. 작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기간은 뭐라고 해요? 차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만약에 올해가 2022년도였으면 2022년도면 2021년도는 전기죠. 그리고 2023년도는 차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 올해가 2023년도라면 2023년도는 당해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2022년도는 전기가 되겠죠. 그렇죠? 2024년도는 차기가 될 것입니다.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당해 기간의 첫 번째 날을 1월 1일을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해 기간의 기초. 그리고 당해 기간의 말을 기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어요? 연초, 연말이라는 단어 있죠? 그런 것처럼 당해 기간의 첫 번째 날, 기초, 당해 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월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2월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게요. 작년도 12월 31일 날, 제가 현금 1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현금 100만 원. 자, JI의 종소리가 울렸대요.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100만 원이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죠. 그쵸? 현금 1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쵸? 현금의 잔액이 그대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죠. 그쵸?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월이라고 합니다. 2월이 뭐냐면 월을 넘겨버리겠다 라는 뜻이에요. 월을 넘긴다 라는 뜻입니다. 2월. 정년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전기 2월이라고 합니다. 전기 2월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2월 30일 날 제가 현금 50만 원 가지고 있었대요. 제 아이의 종소리가 울리고 새해가 밝았어요. 이 50만 원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이것도 잔액도 2월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로 2월 시켰기 때문에 이걸 차기 2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자, 6번 발생주의입니다. 자, 우리는 회계를 배울 것인데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배울 것인데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용돈기 입장 써보셨죠? 가계부 써보셨죠? 그건 언제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현금이 나갈 때 기록했고요. 현금이 들어올 때 그렇게 기록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재무 정보는 달라요.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발생한 기간에 발생한 기간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발생주의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발생주의는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시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간 거 그게 아닙니다. 그거랑 관련 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그래요. 현금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인식해서 우리가 장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 이런 단어들을 뭔가 쓴대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현금이 나가거나 현금이 들어올 때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 2022년도 1월 1일 향후 2년간 자동차 보험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를 했다. 2년 동안 사용할 거예요. 자,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2년간 보험료래요. 일시 현금으로 납부했다. 2022년도 자동차 보험료로 기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용돈기 입장 가계부였으면 어떻게 기록하죠? 현금주의. 즉 무슨 말이냐면 2022년도에 20만 원만큼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20만 원 기록해주면 돼요. 되게 쉽죠? 그쵸? 우리 용돈기 입장 가계부 같은 거 한번 써봤잖아요. 그쵸? 왜? 20만 원 현금 나갔으니까 20만 원 그대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2022년도에 현금 2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2022년도 보험료는 20만 원이다. 이건 당연한 결과고요. 우리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우리 앞으로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배우게 될 것인데 현금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보시면요. 자, 이게 2년치 보험료죠? 이게 2년치 보험료잖아. 생각을 해보면 20만 원 중에 10만 원은 1년치겠죠? 10만 원은 또 1년치겠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대한 보험료는 10만 원이겠네. 그쵸? 2023년도에 대한 보험료는 10만 원이겠네. 그쵸? 왜? 이게 2년치잖아. 2년치. 현금으로 20만 원 줬지만 10만 원은 첫 번째 연도이고 10만 원은 두 번째 연도겠죠. 그쵸?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2022년도 보험 혜택을 위해서 발생한 금액은 10만 원이고 2023년도 보험 혜택을 위해서 발생한 금액은 10만 원이다. 즉 20만 원 현금으로 줬지만 20만 원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20만 원 다 기록한 게 아니라 10만 원은 이번 연도, 10만 원은 다음 연도 해가지고 발생한 기간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게 발생주의라는 개념이에요. 되세요?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그쵸? 현금주의로 할 때는 되게 쉬웠잖아요. 현금이 나갔을 때 기록하고, 현금이 들어왔을 때 기록하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우리는 발생주의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연도 진짜 쓴 거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보험료. 다음 연도 진짜 비용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요. 자, 1년에 한 번씩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발생주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7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자, 질적 특성 같은 경우는 2급에서 안 나와요. 2급에서 안 나오고요. 1급부터 나오게 되는 주제거든요. 약간 좀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재무 정보를 만들었잖아요.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적표. 그죠? 재무 정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요, 정보가 더 유용해지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즉, 재무정보가 더 좋아지려면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목적 적합성이 있을 거예요. 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목적 적합성. 그러니까 재무정보가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정보가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재무정보가 목적에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목적 적합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 기업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측가치.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당초 예측했던 것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 질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가 목적에 적합을 해야 됩니다. 목적에 적합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측가치하고 피드백가치 나왔죠? 네, 좀 외워주셔야 되겠네. 예측가치에 예 동그라미 치시고, 피드백가치에 피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적시성이 있죠? 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예측가치라는 것은요,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해요. 아까 전에 밑줄 쳤는데,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가치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 손익계산서가 뭐 이런 정보들이 있대요. 손익계산서, 매출액 얼마,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 얼마. 그러면 또 예측할 수 있죠. 작년에 이만큼 팔았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정도 팔겠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렇죠? 예측가치. 그리고 피드백가치는 뭐냐면, 작년에 이만큼 나왔었는데 올해도 이만큼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덜 나온 거예요. 그쵸?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예시가 나와 있고,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피드백 가치이죠. 예시를 보시면요,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 그 해와 그 다음 해를 예측을 하였으나, 재무제표 발표된 결과 당시에 본인이 예측했던 거에 미달하는 거예요. 이 회사 투자하면 안 되겠는 걸, 내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 라는 것이죠. 예측치를, 그 다음 해에는 예측치를 하향 수정할 수가 있겠죠. 이게 피드백 가치입니다. 그리고 적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적시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제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목적에 적합한 정보겠죠. 적시성을 전제로 한다. 그 시점에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왔는데 손익계산서, 작년 성적표는 유용한 정보겠죠? 그렇죠? 갑자기 10년 전, 20년 전 손익계산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좀 그렇죠? 때에 맞지 않는 정보잖아요. 즉, 적시에 맞는 정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측할 수 있고요. 예측, 피드백할 수 있고,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고, 적시에 제공을 한다면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학문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뢰성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적합하려면, 신뢰성이라는 것은요, 정보가 더 좋아지려면 믿을 만한 정보여야 되겠죠.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정보여야 한다. 하위 특성에는 다음과 같이 있다. 표현의 충실성, 표, 검증 가능성, 검, 그리고 중립성의 중, 동그라미 치시고, 중립적이고요,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표현에 충실을 한다면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겠느냐. 저는 신, 중, 검, 표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사실상 이게 학문적인 내용이라서. 그렇죠? 일단 중립성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중립성 보시면, 중립성은요, 편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정보이다. 그쵸? 믿을 만한 정보가 되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을 만한 정보가 될 것이고,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해야 된다. 검증 가능성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똑같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검증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신뢰할 수가 있겠죠. 믿을 만한 정보겠죠. 표현의 충실성. 표현을 충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질적 특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이 뭐예요? 재무 정보가 더 좋아지려면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가 있었죠? 목적적 합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었죠.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에요. 정보가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라면 정보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목적적 합성을 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요 세 가지 하부 속성을 갖추면 목적에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신뢰성, 믿을 만한 정보가 되려면 하부 속성이 뭐가 있었죠? 신중검표,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이 있다면 믿을 만한 정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비교 가능성이 나와 있어요. 자, 비교 가능성은 뭐냐면요, 주요 질적 특성은 아닙니다. 사실상 비교가 가능하면 더 좋은 정보가 아니겠느냐, 중요한 특성은 아니고요. 이거는 2차적 특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 목적적 합성, 신뢰성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신뢰성을 달성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목적에 적합하려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피드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시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목예피적, 목예피적. 신뢰성, 믿을 만한 정보가 되려면 중립적이고요. 검증 가능해야 되고 표현에 충실성이 있어야 된다. 신중검표. 여기 학문적인 좀 정의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예측 가치라는 것은요, 예측이 키워드예요, 자체가. 피드백 가치라는 것은요, 당초 예측치를 확인, 수정, 피드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시성은요, 제때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중립성이라는 것은요, 편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검증 가능성은 누구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은 표현을 충실하게 표현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비교 가능성은요, 기관별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기업 간으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예피적, 신중검표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보시면요, 제약 요인이 나와 있어요. 재무 정보가 더 좋아지려면 목적적 합성도 갖춰야 되고요, 표현의 충실성도, 아니지, 재무 정보가 더 좋아지려면요, 목적적 합성도 갖춰야 되고요, 신뢰성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제약 요인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무 정보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비용과 효익의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 정보를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대. 목적적 합성하고 신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재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를 하더라도 너무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정보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즉, 비용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용이. 자, 2번 보시면 중요성이죠. 중요한 정보는 중요성이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6번 문제, 회계의 기본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회계가 뭐죠?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회계죠. 그쵸? 그거의 목적, 정보를 전달한다 라는 것이죠. 기업에서 단순히 장부 정리하는 작업이다? 아닙니다. 장부를 작성한 다음에 그 성적표를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건 옛날에 부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기라는 자격증이 없어졌죠. 그쵸? 네. 1번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회계라고 할 수 없어요. 2번,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요게 회계입니다.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단순히 작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번처럼 작성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네, 2번이 가장 잘 설명한 것입니다. 3번은요. 3번은 이거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세금과 관련된 거. 과세표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4번은요, 재무 상태만을 파악하려고 한다. 아니겠죠. 5가지 성적표가 있겠죠. 네,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재무회계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에 관한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맞는 표현이죠. 2번,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틀렸죠. 자, 우리는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만들고 있어요. 산업 또는 경제 전반, 이건 통계청에서 만들겠죠. 그렇죠? 이거는 회계가 아닙니다. 4번,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재무회계라는 것은요,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다입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8번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용어로 적합한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경영진은 기업이 청산하거나 중단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망하지 않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가정이겠죠. 그쵸? 계속 기업을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10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3가지 가정이 있었죠. 3가지 가정. 그 중에서 이거는 무엇에 해당되는가? 기업을 소유주, 주주와 별도로 독립하는 하나의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즉, 기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라는 것이죠. 그쵸? 이건 뭐예요? 기업 자체가 존재해야 된다. 기업 실체의 가정에 대한 얘기겠죠. 네,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질적 특성이 뭐죠? 재무정보가 더욱더 좋아지려면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목적적 합성, 신뢰성. 그쵸? 이 네모 박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에 대한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측하는데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치죠. 그 결과에 대해서 당초 기대치, 예측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피드백 가치겠죠. 그렇죠.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들이네요.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들,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가 맞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네.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회계정보가 갖춰야 될 질적 특성, 신뢰성이다.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다.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으로 옳은 것은,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으로 옳은 것은 목적적 합성,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었죠. 네,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리고 신뢰성의 하부 속성도 있었죠. 신뢰성의 하부 속성 뭐였어요? 신중검표, 중립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이 있었죠. 그렇죠? 질적 특성. 13번입니다. 질적 특성 중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이 아닌 것은,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이 아닌 것은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었는데 검증 가능성은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이 아니겠죠. 그렇죠?